오늘 사연을 전해주신 사연자분은 굉장히 안 좋은 인연을 결혼으로 맞이하셨던 분이에요. 결혼은 남편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지만 동시에 시댁 식구들과 연을 맺는 것이기도 하죠. 시댁 식구가 정상이 아니라면 그만큼 내 인생도 무척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도 그럴 위험을 맞이했지만 제대로 대처해서 그 위험을 벗어나신 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분이 어떤 상황이셨을지,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서울 살고 있고요. 직장 다니면서 출퇴근 시간에 항상 사연 유튜브 듣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제 인생도 참 기구한 일이 있어 한 번쯤 들려드리면 좋을 듯하여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사이좋은 인고 부부이셨기 때문에 저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것 치고 빨리 결혼한 건 아니지만 돈을 모아서 좀 넉넉한 상태에서 결혼하고 싶어서 20대 초중반에는 직장 생활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소개를 받아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괜찮은 사람 같아 결혼을 결심했죠. 절 소개해준 사람은 인터넷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동호회로 반년 정도 활동했는데 뒤풀이하면서 그 사람이 괜찮은 남자 있다며 소개해주더군요. 집안도 잘 살고 남자도 나름 괜찮다고요. 그렇게 해서 만난 남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저보다 2살 위인 사람이었어요. 기대보다 더 잘생기고 대화도 잘 통하고 아주 재밌는 사람이었죠. 농담 코드가 잘 맞는다고 해야 하나? 유머스러운 성격 때문에 제가 웃기도 참 많이 웃었어요. 굉장히 다정하고 매너도 좋은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면 내가 평생 같이 살면서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었어요. 결혼 전에 시부모님 뵀을 때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시부모님은 굉장히 세련된 분들이었는데 그 연세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멋쟁이셨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아는 것도 많고 무척 다정한 분들이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시댁 부모님도 그러시니 이 남자와 살면서 평생 사이좋게 금슬 좋게 사는 것도 가능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결혼할 때까지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어요. 요즘 겉보기엔 멀쩡해도 사실 제대로 사이좋고 대화 많이 하는 집을 찾긴 드물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이 모두 다 서로 너무너무 친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다녀올 때도 시부모님은 항상 굉장히 쿨하고 성격이 좋으셨어요. 저한테 용돈 쓰라고 돈도 따로 지어주시고 제가 선물 사다 드리니까 아주 기뻐하시면서도 부담되게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말씀도 해주셨죠.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시부모님이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면 친구들은 어쩜 그렇게 좋은 시부모님 만났냐고 엄청나게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 전 남편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해서 결혼 후에도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살다 보면 본색이 드러나기도 하고 자기가 원래 하던 생활 습관이 배우자와 안 맞기도 하고요. 남편하고 제가 그렇게 되었어요. 도리어 시부모님하고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아주 잘 맞는다고 여겼던 사람과 말이죠. 일단 남편이 제 기대보다 아주 많이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사실 결혼 전 처음 만났을 때 끌렸던 이유가 남편이 자기 관리가 아주 잘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서였어요. 남편은 그 나이 때 남자들 같지 않게 무척 옷도 잘 입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이나 다른 액세서리도 센스 있게 골라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자기 관리가 저렇게 잘 될 정도면 평상시에 부지런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정말 자기 한 몸만 챙기는 사람이더군요. 목욕하고 나서 화장실 청소 한 번을 안 하고 빨랫감은 바구니에만 넣으라 해도 절대 안 넣고 그대로 방 안에 쌓아두고요. 주말에 밥 먹고 나면 제가 외출해 있어도 설거지를 안 해서 밤에 돌아오면 그대로 쌓여있기 일쑤였어요. 처음엔 제가 참았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나아지니까 저도 폭발하게 되었어요. 아니, 내가 좀 이런 거 치우라고 했잖아.
내가 왜? 이런 거 당신이 치워야지. 당신이 먹은 거 당신이 치우면 어디가 덧나? 내가 외출한 상태면 설거지 한두 개 정도는 해도 되잖아. 내가 그걸 왜 해? 집에 전업주부 들인 게 웬데? 뭐라고? 아니, 내가 무슨 가정부야? 애초에 당신 같은 여자 골라서 결혼한 게... 아휴, 아니다. 됐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짜증스럽게 말문을 닫았어요. 처음엔 그냥 말실수했나 보다 하고 참고 넘어갔죠. 하지만 이런 싸움이 계속될수록 이 사람이 지금 나 무시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그리 내세울 스펙 같은 게 없는 여자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딸리긴 했죠. 남편은 지방대라도 4년제 나온 사람이었는데 전 고졸이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졸업하고 그냥 쓸데없는 대학생활 안 하고 바로 일이나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이름 없는 대학 가도 나와서 취업에 도움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대학 졸업장 있는 게 낫다고 저한테 계속 대학 가라고 권유했고 집안 사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저는 제 뜻대로 해서 20 초중반부터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이어왔죠.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그걸 후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시부모님이 그걸 물어보시고 주변 사람들도 저희 부부 스펙을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고졸로 끝난 게 잘못이었나 생각했고 대학 졸업장을 지금이라도 따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고민이 더 깊어졌던 것이 바로 남편 때문이었죠. 남편은 결혼 후 저를 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연애할 때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고 저와 대화도 잘 통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한 다음부터는 그런 면이 아예 사라져버렸고 절 낮잡아 보더군요. 당신이 뭘 알아? 이게 남편이 가장 저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죠. 제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거나 아예 관심도 갖지 않다거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 푸대접이 시작되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도 결혼하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조금씩 저한테 바라는 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아이 계획은 급하게 갖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시부모님이 계속해서 언제 아이 가질 거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면서 저한테 부담감을 주셨어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여자 젊을 때 아이를 가져야 아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자란다면서 점점 더 아이 이야기를 하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아무래도 집안에 손이 귀한 편이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도 됐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사이는 나쁘지 않았는데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서 솔직히 돈은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연애 시절부터 돈도 잘 쓰고 아주 여유로웠어요. 저희 시댁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롭다는 인상이었고요. 그런데 저한테 생활비는 월 200만 원만 주었어요. 200만 원이면 생활비 한 달치로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세금하고 관리비, 전기세 이런 거 그 돈에서 다 내고 나머지로 살림 꾸려가는 게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생활비를 좀 더 줄 수는 없는 거야? 무슨 소리야? 200이 모자라? 좀 여유롭게 살림하고 싶다고요. 내가 뭐 500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300 정도만 줘도 훨씬 나을 텐데. 지금 사업으로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누가 쉽대?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여간 말은 많아. 당신이 사업에 대해 뭘 알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생활비 이야기하는데 왜 사업 이야기까지 나와요? 잘 모르면 입이라도 다물란 말이야. 하여간 무식해가지고. 저는 남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할 말이 딱 막혔어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고졸인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대졸이고 전문대든 뭐든 졸업장 하나씩은 있는데 이렇게 말을 들으니 정말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대학이라도 졸업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고졸이라고 해서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었죠.
일을 할 때도 그 누구보다 일머리 있고 재빠르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건 다 무시한 채로 제가 고졸이라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진심으로 제가 아주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생활할 때 절 무시하는 정도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 어떤 부부가 100%잘 맞아서 살겠어요. 그냥 적당히 맞춰가며 사는 거지.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어느 정도까진 다 맞춰줄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애를 갖자고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솔직히 저희 처음에 결혼 초기에 같이 얘기했거든요. 애는 천천히 갖자고. 그런데 시부모님이 안 된다고 빨리 가지라고 재촉하셨던 거였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빨리 가져야 한다고 저한테 졸라대기 시작한 거죠. 당신 나이도 적지 않잖아. 애 빨리 가져야지. 하지만 나 좀 쉬고 싶어. 아이 낳으면 정말 숨도 못 쉬게 힘들다고 했단 말이야. 먼저 결혼해서 아이 기르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아이 기르는 그 노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좀 쉬자 싶었던 거고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계속 절 설득했고 전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자고 어차피 낳을 아이 미리 낳자 해서 임신하려고 노력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요. 날벼락같이 혼전 임신했던 친구들은 정말 예상도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도리어 결혼해서 딱 날 잡아서 노력하는 부부들은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기도 해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 해당됐죠. 노력하는데도 거의 1년 가까이 애가 안 들어서니까 남편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어요. 당신 몸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에는 저나 남편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전적으로 임신 안 되는 게 제 탓인 것처럼 몰고 갔어요. 저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대체 내가 뭘 했길래 애가 안 들어서는 건지, 그리고 애 안 들어서는 게 과연 내 잘못만인지. 아이 가지려고 노력한 세월이 1년 반이 넘어가자 이제 시부모님과 남편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게 맞나 봐. 남편은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죠. 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당신하고 결혼해서 애도 못 가지지? 그게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여보. 안 되면 아예 안 들어서면 어쩔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상처를 후벼 팠어요. 전 그때쯤 무척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죠. 남편은 이제 밥값이나 하라면서 자기 사업에서 필요한 자잘한 영수증 처리나 서류 처리를 저한테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사업 서류들을 보기 시작했죠. 주로 복사하거나 철을 해서 묶는 작업들이라 남편이 저한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서류 내용을 보니 묘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몇 년 직장 생활하며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 처리한 게 한두 해가 아닌데 묘하게 사업 내용이 진짜 같지가 않았어요. 비용 처리라든가 사업 내용도 뭔가 말이 안 되고 실체가 없다는 느낌이라 해야 할까요? 설마 이거 페이퍼 컴퍼니 아니야?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이런 유령회사 세워놓고 투자받아서 나르는 일도 많은데 제가 사실은 그런 회사에 잠깐 다녔었거든요. 적당히 직원 이름만 올려놓은 채 실체 없는 회사를 만든 뒤 그럴듯한 명분으로 투자받아서 곧장 도망가버리는 사람들. 설마 시아버지도 같이 하는 회사인데 그럴 리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뒤져보았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부동산 어쩌고 써있는데 실제 사업 내용이랍시고 되어 있는 건 식품이고 영수증은 옷값이고 뭐 이런 개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저는 촉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얼른 그 서류들 복사해놓고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어두었죠. 저한테 돈 입금과 경비 처리를 맡겨놔서 제가 거의 모든 서류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남편 사업장에도 가봤는데 정말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상했죠.
분명 서류에는 직원 이름이 5명이나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전 이상한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모른 척했어요. 이상한 부분을 당연히 묻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건 게을리하지 않았죠. 뭔가 직감이 있었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이는 안 생겼고 시댁과 남편의 구박도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사업이 너무 바빠져 그렇다는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알잖아요. 사업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건지 아닌지. 하지만 분명 사업적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남편은 자기가 바빠졌다면서 자세한 걸 물어봤자 당신이 모른다고 또 무시나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절 아예 없는 사람처럼 모른 척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예 안 들어오고 저도 그때쯤엔 남편과 시댁에 대한 정이 죄다 떨어져 버려서 감정적이 되지 않고 상황을 살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남편 옷주머니와 가방 안쪽을 살펴봤어요. 혹시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 하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서체 기세는 여자 립스틱 자국이 찍혀있고 가방에는 고가의 액세서리를 산 영수증이 나오더군요. 기가 차서 정말이지. 솔직히 저한텐 백화점에서 화장품 하나 사보지 않은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이런 걸 싸줬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그 차별에 화가 났어요. 남편한테 정이 떨어져 버린 진 오래라 질투는커녕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면 저만 눈뜨고 당하는 꼴이잖아요. 제 친구 중에 대학 좋은 곳 나와서 변호사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해볼까 고민이 됐어요. 그렇게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할 때 정말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죠. 다름 아니라 남편이 대놓고 자신과 상간녀의 존재를 알려온 거였어요. 나 여자 있어. 아침에 출근하기 전 남편은 정말 별거 아니라는 듯이 툭 말을 던졌어요. 저는 남편 출근 준비 도와주고 아침 식사 준비하다가 귀를 의심하면서 그를 돌아봤죠. 뭐라고? 여자 있다고. 세상에. 저는 너무 뻔뻔한 남편 태도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바람 피운 걸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 립스틱 묻은 셔츠와 영수증을 외도의 증거로 보관해 두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예 그런 것 따위 필요 없이 아예 본인이 바람 피웠다는 얘기를 너무 태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도 낳았어. 뭐라고? 아들?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솔직히 애를 낳았다면 이미 1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만나자마자 애를 만들지 않았을 테니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였을 수 있단 말이고요. 다르게 생각하면 아예 그 여자와의 관계가 저와의 관계보다 더 전부터였을 수 있다는 거였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생각이긴. 당신이 애를 못 낳으니까 내가 따로 여자 만들고 애 가진 거잖아. 모두 당신 탓이야. 당신이 멀쩡하게 애만 낳았어 봐. 내가 일어나.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너무 뻔뻔해서 정말 내가 잘못한 사람인 건가? 우리 둘 중 잘못이 내가 있는 건가? 식은땀이 날 정도로 헷갈렸어요. 당신,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아시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바람 피워서 혼외자까지 낳았다는 거? 아시지. 당연히 아시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내가 아무리 남편한테 정 떨어졌다 해도 정상적인 부부로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제 자존심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좋아하셨어. 애를, 그것도 아들을 한 번에 낳았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출근 준비를 마쳤어요. 당신 대체? 그렇게 나 못된 놈 바라보듯 하지 마. 나 못된 놈 아니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 바람 피워서 애 낳았다는 말을 하는 거라고. 멀쩡한 아내 놔두고. 멀쩡한 아내가 아니잖아. 그걸 내가 꼭 말로 해줘야 해? 남편은 아주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죠. 그리고 곧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어요. 아휴, 좀 얌전히 있어. 애도 못 낳고 고졸에 못생긴 여자가 마누라로 들어왔음 좀 주제를 알아야지.
끝까지 자존심을 박살내고 가는 남편 때문에 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더군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미리 생각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혼외자의 존재까지 알게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게다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이렇게 저한테 일반 통보를 하다뇨. 전 거의 쓰러질 것 같아서 그날 하루를 완전 누워 지냈어요. 제가 남편한테 그리고 시가의 어떤 며느리인지 이제야 감이 오더군요. 정말로 애를 낳아주고 가정부처럼 일만 할 여자를 들인 거예요. 바람 피워도 입 한 번 못 대야 하는 그런 여자요. 그리고 더 기가 차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확히는 시어머니였죠. 예, 너 우리 집 와서 일 좀 해야겠다. 네? 정말 무슨 낯짝인가 싶더라고요. 분명히 남편도 시부모님이 자기 혼외자와 상간녀에 대해 아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태연하게 전화하실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제 예상보다도 한 발 앞서갔어요. 너 우리 집 와서 음식 좀 해라.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 솜씨는 제법 있으니까. 음식이요? 그래. 애 못 낳는 너 대신할 여자 찾아서 네 남편이 애까지 낳아왔잖니. 축하를 좀 해야지. 네? 너까지 그 자리에 있으란 건 아니다. 불편할 테니까. 하지만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잘 못하잖아. 네가 음식 정도는 좀 해줘야지. 어머님. 너 그 흔한 불평이나 질투하려는 거면 그만둬. 너처럼 격떨어지는 애 우리 집 며느리로 삼았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절 꼬중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 제가 꼬중을 받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의문이 들었는데 정말 저쪽이 너무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넋을 놓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와다다다 쏟아놓고는 그날 저녁에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도리어 제가 머릿속이 좀 정리되는 것 같더군요. 이게 맞는 일인가? 내가 이걸 참아야 하나? 저 사람들은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완전히 자존감 박살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애초에 전 잘나지 못했고 남편에 비해 스펙이 모자란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라 아무래도 열등감도 좀 있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임신을 못한다고 계속 구박해와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고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정신 차리려 애쓰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정신이 잘 나지 않아 저는 저와 친한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일단 했어요. 간단하게 전화통화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아니, 물론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너네 시부모님은 진짜 장난 아니다. 너 처음 결혼할 땐 굉장히 괜찮은 분들인 것 같던데 완전히 가면이었던 거구나. 나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당연하지. 계속 임신 가지고 너 구박하고 그랬음 네가 지금 제정신일 수가 없어. 거기다 상간녀랑 혼외자까지 나타나고 심지어 그걸 축하한다고? 그것도 불러서 같이 밥 먹을 거래. 다 미칠 것 같아. 아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정말. 친구는 마치 자기 일처럼 분개해 주었어요. 그동안 부끄러워서 친구들 사이에선 말하지 못했던 가정사를 말하고 나자 도리어 좀 마음이 편해졌죠. 친구는 일단 제가 해야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었어요. 거기에 더하여 제가 서류 처리하면서 남편의 사업에서 이상했던 점까지 전부 말하고 났더니 그 서류들까지 모두 잘 보관해두라고 조언을 해주었죠.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말해줬던 대로 시댁에 들어서면서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짓까지 하면서 상간녀와 남편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게 속이 뒤집어졌지만 그래도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시댁 부엌으로 들어가 느릿느릿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저를 향해 잔소리하시더군요. 예, 빨리 해라. 애가 왜 이리 오늘따라 느려? 어머님, 정말로 그 상간녀가 낳은 애를 손자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말 조심해라. 상간녀라니? 그냥 법적으로 결혼 상태가 아닌 여자랑 만나서 애를 낳은 것뿐이다. 누가 들으면 아주 부정한 관계라도 가진 걸로 알겠구나. 시어머니는 펄쩍 뛰었어요.
아니, 엄연히 상관관계고 당연히 부정한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랑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랑 관계를 가진 거니까 부정한 거 맞잖아요, 어머님. 네가 애를 낳을 수 있었으면 안 만났겠지. 이게 어디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어? 시어머니 말투가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전 주눅들지 않고 밀리려 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녹음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 남편은 지금 상간녀와 혼외자 축하하려고 저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억울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그래. 너 참 억울하겠다. 그래서 이혼당하고 싶니? 하여간 애가 왜 이렇게 못난 주제에 지 입속만 차리려 들어?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말했어요. 너 조심해라. 너 이혼당하면 아예 한 푼도 못 받고 발가벗겨져서 내쫓아버릴 수가 있어. 아무 능력도 없는 주제 네가 뭘 해서 이만큼 먹고 살겠니? 너 우리 집하고 네 남편한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그것도 모르고 계속 불편이나 늘어놓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말하면서 돌아서 나가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기가 죽은 척하면서 음식을 느릿하게 해나갔죠.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조심스럽게 부엌 입구로 가서 정황을 살폈는데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와서 앉더니 시어머니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쟤 아무래도 내쫓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다른 여자 있음 질투 때문에 큰 소리 난다니까. 살림은 잘하니까 가정부로라도 남기고 싶었는데 저렇게 불평불만이 늘어질 줄이야. 그런데 이혼시킬 때 조심해. 잘못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는 수가 생겨. 시아버지가 지적하자 시어머니도 고민하는 얼굴이 되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런 애한테 우리 돈 한 푼이라도 줄 순 없는 일인데. 저는 조심스레 부엌 입구에서 뒤로 빠져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뛰었죠. 이혼을 이 상황에 내가 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혼시킨다고 생각하다니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 외의 인간들이었어요. 뭐야? 이 인간들, 페이퍼 컴퍼니로 투자 사기나 치고 다니는 인간들이. 화가 훅 밀고 올라오는데 눈앞이 빨개졌어요. 가만 안 둬. 전 일단 그 자리에서는 요구받은 음식들을 전부 만들어 놓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제가 나오니까 시부모님은 아무 말 안 했다는 양 태연한 얼굴로 절 바라보았어요. 예, 너도 애 얼굴은 보고 가지 그러니? 물론 질투에 나겠지만 말이다. 비꼬는 듯한 시어머니 말에 전 그냥 고개를 젓고 인사만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 순간조차 시어머니는 뒤에서 절 씹고 있더군요. 어떻게 저렇게 어둡고 못난 애가 며느리로 들어왔지? 아휴, 참. 시어머니의 말을 뒤로하며 저는 바깥으로 나와 집으로 갔어요. 속이 뒤집히고 눈이 돌아가는 것 같더군요. 저는 더 기다리지 않고 집에 가서 짐을 챙겼어요. 어차피 저는 결혼하고서 옷도 별로 못 사 입었고 정말 가정부처럼 일만 했기 때문에 아무런 거칠 게 없었죠. 정말 애를 안 낳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만약 애가 있었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결정 내릴 순 없었겠죠. 전부 싼 짐을 들고서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시댁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혼할 정도라곤 전혀 생각 못하고 계셨기에 무척 놀라셨죠. 죄송스러웠지만 제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어떻게 됐어? 말해준 대로 녹음도 다 했고 서류 증거도 다 가져왔어. 잘했다. 이제 너 내 사무실로 그거 전부 다 들고 좀 와봐. 그때쯤 아마 시부모님과 남편은 상간녀와 혼외자 탄생을 축하하며 열심히 저녁 먹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힐 것 같아 저는 재빠르게 서류와 녹음 파일을 챙겨 들고 친구에게로 향했어요. 친구는 사무실에 앉아 저한테 커피를 내준 뒤 제가 내민 증거들을 전부 훑어보았어요. 잘했다. 너 이걸로는 이혼소송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어. 네 남편이 바람 피운 데다 상간녀하고 애까지 만들었고 또 시부모가 거기에 같은 한패였다는 게 증명되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좀 대박인데? 여기 너네 시부모 이름 다 적혀있는 것 같은데
이사로 등재해놨어. 네 남편이 대표고. 친구는 자세히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어요. 저 역시 어느 정도 회사 생활을 했기에 서류들이 이상한 건 알고 있었지만 친구는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죠.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잘 아는 경찰분이 있거든? 그분 좀 불러서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친구는 며칠 뒤 정말 그 경찰 지인을 불러서 서류를 함께 검토했어요. 경찰은 서류를 보며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아주 명확한 폰지 사기 일종이네요. 투자 사기도 얽혀있고요. 그게 뭔가요? 그냥 순차적인 뒤통수 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투자자들한테 다음 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익이랍시고 내주는. 그러면서 불려진 투자 금액을 가로채서 달아나는 종류의 사기예요. 세상에. 악질인데 그만큼 걸려드는 사람들도 많죠. 특히 요즘처럼 아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말입니다. 경찰이 혀를 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서류들을 죄다 경찰 쪽으로 넘겼고 친구는 잘 좀 부탁한다고 추가로 이야기까지 해주었죠. 친구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자, 이제 이혼 소송은 나랑 진행하자. 내가 알아서 해줄게. 친구는 자신 있게 웃었고 전 정말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바로 그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집 나간 거야? 이제 알았어? 집에서 나온 지는 벌써 며칠이 지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집 나간 거냐고 묻는 남편의 무심함에 치가 떨렸어요. 아니 왜 나가? 집에 청소라도 해놓고 있어야지. 왜 나가냐고? 그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돼? 설마 지금 애 다른 여자한테서 봤다고 이러는 거야? 투기하면 돌부처도 돌아하는 법이야. 어디 여자가 투기를 해? 남편은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아주 가벼운 말투로 저런 소리를 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저런 조선시대 같은 소리를 정말로 하더라고요. 전 너무 숨통이 틀어막히는 기분이라 말대꾸를 할 수도 없었어요. 들어와. 지금 들어오면 용서해 줄 테니까. 뭘 용서를 해? 뭐라니, 집 멋대로 나간 거 용서해 준다는 거지? 지금 당신 외도하고서 애 낳은 거야. 난 그래서 나온 거고. 내가 이혼 소송 제기 안 할 것 같아? 소송? 남편은 정말 우습다는 듯이 말했어요. 소송은 아무나 진행하는 줄 알아? 그것도 다 머리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나 진행하는 거야. 당신 같은 여자가 무슨 소송을 진행해? 남편은 비웃으면서 한편으론 달래는 듯한 말투였죠. 헛소리 하면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와서 밥이나 해. 지금 배고프니까. 세상에. 친정이지? 빨리 오면 1시간 안에 오는 거 알아. 얼른 들어와. 대체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생각이냐고? 당신, 이혼하면 그냥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거야. 다른 여자들처럼 재산 분할해줄 거라는 꿈 같은 거 갖지 마. 맨몸으로 쫓겨나고 싶으면 알아서 해. 뭘 먹고 살지 궁금하네. 남편은 그렇게 끝까지 저를 비하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전 너무 숨통이 막혀 전화를 끊고 머리를 쥐어잡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친구는 저를 달래주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 금방 돌려받을 거야. 돌려받는다고? 지금 그쪽 경찰 지인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이 인간들이 돈 빼돌리고 달아나려는 정황이 포착됐나 봐. 곧장 너네 시댁이었던 곳으로 갈 것 같던데? 친구의 목소리엔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그 당시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시댁에 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싶었죠. 친구의 전화를 끊고서 전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아주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또 전화를 받았다가 남편이나 시부모 오면 얼마나 두통이 심해질까 싶어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또 몰라서 일단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갑자기 수화기에서 튀어나온 것은 남편의 화난 목소리였어요. 뭐야? 물론 저도 곱게 말이 나갈 리 없었죠. 남편은 제 대답이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지? 네가 신고한 거지? 뭔 소리야?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고! 남편은 거의 발광이라도 할 듯 소리를 질렀어요.
전 너무 어처구니 없었는데 대체 남편이 뭘 말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뭔 소리야 지금? 왜 갑자기 전화해서 소리를 질러? 네가 경찰한테 신고한 거지? 그러니까 저놈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야! 남편이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뚝 끊겨버렸죠.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아 저는 좀 멍해졌습니다.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어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경찰이 들이닥쳤나 보네. 뭐? 사기꾼이잖아. 도망갈 위험이 있는. 친구는 간단히 줄여서 말해주었고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상간녀와 애를 낳아서 희망에 부풀어 있던 남편과 시부모님 집에 경찰이 간 거예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완벽한 사기꾼의 증거였기 때문에 경찰도 망설임 없이 시부모와 남편을 잡으러 간 거였죠. 저는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내가 결혼한 시댁이 사기꾼 집안인지도 몰랐어.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나도 그 속에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보면 진짜 운 좋은 거다, 너.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어요. 물론 운이 좋은 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전 머리가 멍해져서 말을 잃었고 친구는 절 위로해주면서 이제 이혼 소송으로 남편의 재산을 털어먹을 차례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친구는 참 솜씨 좋은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이혼 전문인. 친구의 말대로 저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 소송했고 남편은 그대로면 더 재산 분할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른 저와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위자료를 제시했고 친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합의 이혼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곤한 것이 싫어서 그냥 남편의 제안을 받아 그대로 이혼하게 됐죠. 이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더라고요. 더 이상 그 거지 같은 사기꾼 집안하고 엮일 일도 없었고 더 이상 절 후려치는 사람도 없었고요. 아마도 그 인간들은 사기꾼 제목으로 잡혀 들어가 고초를 겪고 있겠죠. 친구가 알아봐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사람들 이야기 아예 듣고 싶지조차 않았어요. 솔직히 정말 끔찍한 일이었고 다시는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전 시부모도 전 남편도 범죄자였던 거니까요. 그 후 저는 다시 일자리를 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혼자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제게 일어난 일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고 절 안쓰럽게 보셨지만 그래도 사기꾼 집안에서 잘 탈출했다고 기특해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도 부당하게 후려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하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나쁜 짓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든 반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제든 진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결에 준비했고 친구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그 나쁜 인간들의 소나기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인간들을 시댁 식구로 만나다니 제가 참 운이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지만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네요.